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기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중국의 성장률 추이에 관해서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은 너무 좀 세게 반응을 했던 사건, 그 헝다 관련해서 그 핵심은 이거지 않습니까? 이미 1년 전부터 부동산으로 추구하는 성장률은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실 본질인 것 같아요. 중국 정부 당국에 더 이상 여기서 부동산에 기대해서 부동산과 대출에 기대해서 성장률을 구가했다가는 나중에 리턴 펀치를 너무 크게 맞아서 제2의 진짜 리먼처럼 뻗어버리거나 그러면 1번처럼 뻗어버리거나 이런 게 거의 눈에 불보듯 뻔하니 지금부터는 조치를 해서 그런 걸 사전에 예방하고 다른 방식으로 성장률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처럼 보여요. 계속 옆에서 관찰을 하고 지켜보니까. 네. 이번 헝다 사건을 통해서 더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그럼 도대체 성장은 뭐로 할 건데? 과연 가능할까? 그런 생각. 만약에 이런 정도로 부동산에서 빼가지고 성장률을 포기한다면 2022년에는 성장률이 5%는커녕 3% 이렇게 4%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닐까 하는 상상도 되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지금 부장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고 지금 중점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제조업으로 돈이 갈지언정 부동산이나 건설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새로운 돈들이 덜 가도록 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인데 저는 이제 그런 입장이에요. 중국이 성장률이라는 게 새로 몇 프로씩 성장하냐의 개념인데 부동산이나 지금 규제하는 지방 정부도 사실 규제하고 있는데 잔존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부동산 리스크 관리를 공급자 측면에서 지금 접근을 한다면 사실 그거는 잔존 부채나 잔존 시스템적인 리스크를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원래도 최근 5년 동안 성장 기여도가 높지 않았었기 때문에 얘네를 규제한다는 거를 새로운 성장은 포기한다라고 보실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잔존한 리스크에 대한 구조 전환이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부동산 규제를 하다 보면 지금 최근 한 두 달처럼 분양시장도 꺾이고 새로운 어떤 부동산에서 그나마 성장을 만든다면 이제 분양시장이나 또 그거를 가지고 재정 수입을 하는 지방정부의 또 재정 수입과 인프라 투자까지 또 좌우가 되는 연결고리가 있고 당연히 분양시장이나 자산가격에 따른 내수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은 중국 정부가 실수요 진작이나 수요 규제에 대해서 과도했던 부분은 되돌리겠죠. 저희는 그 신호는 이미 들어왔다고 생각을 좀 갖고 있고 기존에 어쩔 수 없이 나쁜 대출이라고 저희 표현하는 디벨로퍼와 이제 꿍짝꿍짝 하고 있는 지방정부 쪽에 이런 공사들의 부채는 원천 차단입니다. 그거는 저희 북경대 교수님 중에 마이클 패티스 교수로 외국인이 있는데 그분이 제일 날카롭게 얘기하시는 단어 중에 중국은 나쁜 대출이 늘어야 성장률은 늘 수 있다. 근데 이 나쁜 대출은 도저히 더 이상 얘네들의 차환과 이런 버티는데 이용되게 해봤자 결국에 나머지 돈들이 다 잠식이 당하는 거니까 그렇게 못 가겠다고 하는 걸로 뚝을 막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새로운 성장의 그 그림은 4분기에 중국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수요 쪽을 완화하느냐를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저는 일단 다행히도 신혼 들어왔고 10월에 이제 만약에 이제 제 예상대로 180도로 중국의 부동산 부양을 전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일은 앞으로 몇 년 동안 못 보실 거고요. 지금은 굉장히 100%대 강도의 규제였다면 규제를 20-30%대로 뚝 떨어뜨려서 헝다 같은 디벨로퍼 규제는 계속 잡아놓고 상대 쪽의 수요 규제 분양시장이 너무 냉각되니 그거는 완화해서 좀 살리는 쪽으로 보면 제 결론은 내년 상반기 중에 한 1분기 정도면 중국의 이 신규 수요 쪽 분양시장, 주택거래, 또 이로 인한 재정 수입 이런 것들은 1분기 바닥 확인을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중국 성장률이 지금 2분기 기준 5.5%로 저는 계산하고 있거든요. 2년 평균 기준. 2분기? 네, 2분기. 중국의 성장률을 기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올해 데이터 보시면 10%가 넘고 이러니까 그거는 보실 필요가 없고 팬데믹 이후에 2년 평균을 보면은 분기 성장률이 2분기 기준 5.5% 전년비 성장이고요. 3분기가 저희가 5% 초반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럼 지금 부양이 안 들어오면 4분기는 5% 깨질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중국 정부는 5% 성장률을 하단으로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일단 하단 지키는 정도의 재정이나 뭐 부동산 규제 완화나 이런 거는 10월부터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내려가는 각도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이제 연착륙, 경착륙의 경계선인데 네. 5%는 지키는 정도로 보고 1분기 정도면 이번 하강의 시작과 끝은 한 1분기 정도가 아닐까. 부동산 쪽이나 제조업을 저희는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사실 2008년도 그 미친 돈을 풀 때 4조 네. 대 풀 때 얘기라서 이게 말이 안 맞기는 하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뭐 예를 들어 가전 하향이라든가 뭐 무슨 기차 예. 정책이었잖아요. 네. 차 네. 사기 만드는 네. 그런 정책들이 좀 나온다던가 여갈피를 계속해서 공급을 해준다던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네. 그 앞단에 얘기하는 이제 약간 미세 핀셋 예. 그 지원을 하겠다는 톤으로 다 얘기를 했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좀 구체화 돼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일단 아직은 그렇게 썩 눈에 띄지는 않은 듯 해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실은 질문하신 게 그래도 다른 성장을 또 어떻게 만들 거냐 네. 이렇게 얘기하신 건데 일단 저는 부동산은 잔존 위험 쪽이고 신규 그 기여가 원래 크지 않았으니 얘가 준다고 해서 그렇게 경착륙은 당장 안 와요라고 말씀드린 거지만 뭔가 플러스 요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아쉽게도 중국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상태, 그러니까 정책으로 보면 마이너스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거를 2분이나 뭐 제로 정도 수준으로 돌리는 정도로 저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증량 정책이 뭐가 나오려면 지적하신 대로 뭐 지준율 인하도 해야 되고 네. 상무부가 나서서 갑자기 뭐 보조금도 주고 소비 쿠폰도 주고 이랬으면 좋겠지만 그러려고 했으면 사실 팬데믹 직후부터 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고 네. 올해 들어서는 짠물 운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올해 1분기부터 3분기 사이에 중국의 통화나 재정이 사실상 긴축 쪽에 가까웠기 때문에 네. 중국 정부가 지금 최근에 공식적으로 제가 10월 12일에 리커창 총리 주재한 회의에서 한 얘기대로 말씀을 드리면 4Q와 1Q는 재정을 이렇게 결합해서 그러니까 올해는 중국이 그 채권 발행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네. 모든 채권 발행을 지금 연말로 이렇게 뒤로 밀어놨거든요. 네. 반대로 내년은 상반기로 다 땡기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기준은 지방 특수채라는 그런 각종 채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4Q, 1Q에 4분기, 1분기에 그 채권 발행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이제 말씀하셨던 네. 정부 소비 관련된 그 정부의 지출도 있을 거고 인프라 관련해서도 올해 이제 1년 동안 최근에 보신 것보다는 반등이 예상이 되고요. 자극적인 소비 지원책은 그냥 지방 정부에 맡기는 것 같고 지방 정부가 어떤 애들은 신불자고 어떤 애들은 정상적이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저희가 100%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10월 달에는 그 전기차 그 교체 지원책이나 내구재 소비 촉진책은 나올 겁니다. 딱 지적하신 그런 네, 것들이긴 한데 올해 기대치가 낮다고 보신다면 괜찮은 거고 그래도 기대치가 여전히 중국에 크시다면 그냥 애매모호한 것들로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중국 정부가 여전히 4분기까지는 되돌림은 좀 있고 경기가 떨어지는 거를 완충하는 5% 지킴이 정도는 연말까지 계속 나올 걸로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좀 지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 가지 점검을 해보고 싶은 게 부동산 쪽에 대한 그동안의 그 부동산으로 인한 지방 정부의 자금원 확보 그리고 그걸로 인한 성장, 뭐 인프라, 각종 지방 정책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었는데 디벨로퍼를 이렇게 하면 제가 보니까는 그 세 가지 그 기준 부동 레드라인 그 이걸 넘지 마라 한 건데 한 절반 정도의 기업들은 괜찮고 부동산 기업들 맞습니다. 중에서 네. 나머지는 한 개 또는 두세 개가 이제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절반이 괜찮아라고 봐야 될지 절반이나 문제가 있어라고 봐야 될지 되게 헷갈리는데 그러면은 하나 이제 우려되는 게 이렇게 해서 자금 활용원이 조금 이렇게 눕게 되는 거잖아요. 얻을 수 없게 되는 건데 지방 정부들이 특별한 부양책 없이 잘 이렇게 중앙 정부가 원하는 대로 잘 돌아가서 아무 문제 없이 원하는 수준의 한 4~5% 이상의 성장률을 만드는 그냥 뭐 연착륙이 가능할까? 아무 이상 없을까? 그러면서 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석탄을 돈이 없어서 못 샀어? 어려운 게 아니야? 실제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연결해서 드는 거예요. 중국 경제를 보는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저렇게 석탄이 돈이 없어서 못 살 정도면 지방 재정 거의 파탄 아니야? 결국은 부동산을 막는 이 정책이 건전성을 위한 정책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좋아질 수는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저거 약간 미스매치하면서 매매성도 굉장히 어려워지겠는걸? 그러면 성장률도 되게 둔화되고 그렇게 돼서 예상을 벗어나는 순간 중앙정부가 다 컨트롤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의문이 있어요. 중국 경제 상황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네. 그게 이제 중국을 저희가 보는 시각은 뭐 중국 투자가 아니시더라도 이제 국내 영향을 너무 많이 주니까 네. 저는 이제 강조를 드리는 게 어쩔 수 없이 지금 단계는 중앙 컨트롤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전략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꼭 중국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차이가 아니고요. 네. 중국을 싫지만 우리나라 영향까지 주니까 내가 이를 악물고 걔네가 하는 정책은 어떤 과정을 밟았고 통제가 가능하냐 안 하냐를 선입견 없이 보겠다는 사람과 네. 저는 쟤네는 무조건 언젠간 문제가 생길 수 있어라고 보는 시각이 이제 거의 차이날 정도의 네. 상황이 온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중국이 나체적으로 중앙이 덜 간섭할 때도 있고 네. 시장을 좀 존중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중국 정부 팬데믹 이후에 더 생각이 바뀐 게 훨씬 더 간섭할 거고 네. 훨씬 더 빌드업 시켜가지고 이 과정을 길게 볼 거고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게 뭐 제가 성공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렇게 더 간섭하고 케인지언이 부활하고 네. 재정에 더 의존하도록 할 거고 정보 시장 통제를 더 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마음가짐을 좀 갖고 중국의 영향력을 보려면 그래도 중앙 통제를 가정을 깔고서 보시는 게 네. 저는 좋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일단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중앙 정부가 지금 주도해서 지방 정부가 이렇게끔 어렵게끔 하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네. 그만큼 지금 현재 그 지방 정부는 거의 반하고 반반 나눠지는 것 같긴 한데 네. 재정이 뭐 전혀 문제가 없는 애들도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 뭐 분양시장이 이렇게 엄청나게 혹한기로 들어가서 내년까지 가더라도 크게 문제 없는 애들이 있고 네. 원래도 문제가 있어서 분양시장하고 상관없이 구조적으로 문제인 애들은 계속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들의 경우는 이미 5년 전부터 지방채라는 이 듀레이션 긴 장기채를 찍어서 10년짜리를 찍어서 지금 차원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사이클의 문제는 아니고 이미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고 사이클이 안 좋다고 해서 한 6개월 1년 만에 지방정부가 일부 파탄이 나서 네. 중앙정부가 통제 여부를 고민해야 될 정도 상황이라면 저는 이미 몇 년 전에 문제 터졌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이 부동산 혹한기는 맞기 네. 때문에 특별하게 재정 수입이 의존했던 그 지방성들은 채권 찍어달라고 아마 뻗을 가능성도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 그거는 일부라고 여전히 보고 있고 중요한 건 그러면 좀 보셔야 되는 포인트가 중정부가 이렇게 이제 하는 그 근거가 어떤 거냐인데 어제 중국 쪽 광동성 정부에서 한 얘기가 되게 저는 인상적이었는데 네. 그 광동성 금융당국입니다. 이쪽에서 디벨로퍼 대상으로 작년 8월부터 아까 얘기하신 3 레드라인 정책을 써서 우리가 은행 대출 중에서 디벨로퍼 대상으로 가는 잔액이나 중분이 급감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뿌듯해하면서 어허. 우린 이 돈을 아낀 것들을 제조 발전에 쓸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중국 정부 지금 생각이라고 보고 있는 게 네. 중국의 그 부채를 정말 잘 뜯어보면은 네. 지난 5년 동안에 중국의 기업 부채가 다 늘어난 걸로 알고 계시지만 제조업은 급감했습니다. 네. 그들은 대출 기회를 왜 박탈을 당했냐면 은행 입장에서 같은 재원이 있었다면 돈이 계속 나간 거는 금리를 많이 받았던 지방정부나 디벨로퍼였거든요. 네. 근데 이들에게 계속 하는 그 대출들은 부가가치가 옛날만치 않으며 또 환경을 파괴시키고 과잉산업을 더 야기시키고 네. 구조조정 쪽에 맞지 않는 쪽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같은 재원이 있다면 제조업을 키우고 싶은 마음인 거고 네. 혁신 쪽으로 가고 싶은 거라서 결국에 이제 한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디벨로퍼 바람을 빼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거 10년을 계속 스트레이트로 그냥 수직 하강하듯이 강도를 가져갈 네. 거냐?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1년 반 동안 작년 8월부터 홍다 같은 애들이 야기될 정도로 쫙기 때문에 네. 수요 규제를 되돌린다는 신호를 이제 보시는 게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들을 보시는 게 저는 약간 끝물이다. 네. 이번 판에서는 끝물이고 수요 규제는 내년 1분기에 부동산 경기를 연착륙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고 네. 디벨로퍼 규제는 완급 조절을 통해서 지금 공포를 제일 느끼시고 뉴스가 제일 살벌하게 나오는 게 11월 정도까지로 저는 보는데 규제 쪽에서는 네.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물론 이제 이게 중국이 이렇게 한 다음에 또 내년에 좀 살만해지면은 또 다시 어느 단계에는 규제 산업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뭐 최근에 뭐 모건스탠이나 어디서 뭐 중국 디벨로퍼 빠질 만큼 빠져서 주가 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근데 그건 규제 완화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되지 뭐 우리가 중국 부동산 줄 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냥 장기적으로는 그렇고 단기적으로는 너무 복합적으로 그 위험의 시작처럼 보실 필요는 없다. 규제를 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물이 2년 만에 떨어진 거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완화하는 되돌림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중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서 잠깐 하신 말씀을 한번 되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중국 정부 당국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할 것이냐 하는 점인데 실전에서 옆에서 이제 계속 가이드를 해주시는 입장에서 보면 뭐 한국 분들은 대체적으로 반중 정서가 조금 더 많은 것 같고 뭐
최근에는 뭐 한국뿐만 아니라 네, 전 다른 세계적으로. 국가들도 반중 전소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보면 그 중국 당국이 했던 얘기들을 상당 부분 받아들이면서 해석하는 분이 결과적으로 6개월 1년 뒤에 보면 그분들의 전망이 맞았던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본 건데 그래서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중국을 약간 중국 당국과 중국 정책 당국의 능력을 조금 부정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투자 결과도 상당히 다를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어떤 분들이 더 투자 성과가 결과가 더 좋았을까요? 이건 뭐 거의 정해진 답인 것처럼 느껴져요. 네, 그냥 뭐, 그래도 사실 확인을 위해서 한 번 더. 정책의 순방향을 타신 분들과 역방향을 탔을 때는 당연히 순방향이 좀 유리했죠. 네, 뭐 네, 중국이 네. 면세를 하거나 몇 년 전에 뭐 헬스케어나 제약 쪽을 키우거나 또 중국의 뭐 어떤 정책들이 네. 뭐 하겠다는 방향이 명확할 때는 네. 그 방향을 탔던 경향이 있었고요. 올해 말고 이제 작년까지 놓고 봤을 때 한 네. 17년부터 2020년까지 BAT, 텐센트랑 알리바바 주가 좋고 네. 중국의 소위 말해 중국 1등주들, 소비 1등주, 내수 1등주들이 좋았을 때는 네. 정부 정책과 순방향하고는 상관은 없었고 그냥 소비 고도화하고 기관 장세되면서 그들이 이제 살 때 중국 뭐 항소제약이나 마오타이나 네. 또 그런 중국 1등 기업들 재미가 좋았었던 네. 쪽이 있었고요. 근데 지금 사이클은 그때는 좀 시장이 좌우해서 저희가 ADR이나 저희 본토 종목을 사시면 웬만해서 중국 소비 1등주들은 다 좋았고 빅테크도 네네. 다 좋았죠. 네네네. 지금은 이제 달라진 게 정부의 간섭이 많아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네. 생태계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중국을 투자하신다면 더 노골적으로 중국 정부와는 싸울 수가 없는 네. 그런 사이클이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지난 5년 동안은 뭐 어떻게 보면 성과가 정책을 꼭 따라가지 않으셨더라도 생태계를 조성해서 특별히 안 건드렸던 소비 빅테크에서는 또 좋은 성과를 내셨고 네. 올해 이제 너무 혹한기가 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2, 3년 놓고 보면 네. 정부 정책 과정을 볼 때 가격보다는 정책 방향성을 우선시하자는 의견을 뭐 계속 반복할 예정입니다. 사실 실제로 올해 보면 그 뭐 SMIC 좀 미국으로부터 규제가 들어왔고 뭐 이제는 DUV도 못 팔게 한다 하는 그 정도로 규제가 세게 들어오고 있고 거기에 대응해서 제조 부흥을 위해서 역량을 집중했죠. 중국 당국이. 그러고 나니까 실제로 주가는 일반적으로 처음에 미국이 그렇게 제어를 시작할 때 사람들은 야 이제 중국 기업들 죽었어 했는데 오히려 주가는 완전 반대로 나왔죠. 그 관련 기업들이 크게 올랐고 그리고 중국 정책에 대한 기대감 등등이 돈으로 모이면서 돈을 몰려들게 만들면서 주가의 결과치는 그 중국 당국의 정책 기대감을 타면서 많이 올랐던 게 사실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부장 기업들, 네. 또 상해 과창판이라 불리는 스타 50 지수, 네. 또 차이넥스트라는 창업한 지수 네. 이런 것도 상반기에 좋았고 반도체 테크도 나쁘지 않았고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앞으로 2, 3년 동안은 그 예리하게 화웨이 규제처럼 혹은 뭐 일부 장비 규제나 이런 걸 통해서 중국 정부에 대해서 그 미국이 이렇게 테크에 대해서 견제를 하더라도 네. 지금은 물량이 없어서 못 팔 정도니 이 보편화된 이제 상황이 돼가지고 네. 그 정밀이 아니더라도 일단 많이 찍거나 잘 팔 수 있는 사람이 장땡이니까 네. 그런 상황이 전 이어진다고 보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미중이 그런 정치적 문제 때문에 굳이 안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역글로벌화를 시작해서 네. 각자 도생으로 각자 수직 계열화를 시키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거는 중국 그 플레이어들이 이 첨단 제조업 쪽이나 이쪽 혁신 제조업 쪽에서는 충분히 살 수 있는 구멍이 계속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물량 쪽에서야 뭐 중국이 작년하고 올해가 호황이 이제 정점이긴 하겠지만 중국 쪽 제조업은 계속 보셔야 되는 이유가 육성 정책의 지구력은 뭐 중국을 따라올 나라는 없을 거고 네. 그러면 견제에 대한 부분에 내구성이 있냐에 대해서는 없죠. 없는데 그거를 정밀하게 견제할 만큼 인플레가 없고 공급망 차질이 없고 이렇게 보냐 그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저는 최근에 그 미중 관계가 서로 전화해서 USTR하고 중국 네. 류호 부총리가 통화해서 관세를 전 조율하고 있다고 보고 네. 뭐 그런 것들이 결국에 부작용이라서 중국은 좀 운이 좋은 거는 정밀 타격할 만한 지금 글로벌 공급망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중국은 각자 이렇게 갈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 쪽에서는 공급망 구축 관련된 기업들을 정책 수혜주로 보시고 내년에도 가급적 본토 B2B 사업 모델 또 중국의 그런 혁신 제조 기업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저는 지금 과창판 네. 지수 되게 많이 빠졌는데 네. 지금 굉장히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스타50 지수나 관련된 ETF나 상품 저희 추천해 드리고 있고요. 네. 내년에 조금 그 정책 쪽에 노골적인 본토 제조업 쪽에 좀 베팅을 긴 그림에선 하셔야 된다 생각을 네. 갖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하나금융투자의 신흥국 주식 파트장 김경환 파트장님과 함께하는 증시각도의 TV의 투자 인사이트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